오늘 강의 주제는 양자장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스핀 피직스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의 전반부는 이제 스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그 전에 또 질문도 좀 받겠어요. 강의 끝나고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거 없어요? 그럼 없으면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스핀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는 그 스톤과 게를라의 실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파울리 프린시플이 스핀이 하프인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르미온들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르미온과 보존은 여러 개의 페르미온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보존이 있을 때에 그 가장 낮은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 그런 사실을 이제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핀은 이제 스핀 하프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스핀 하프의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를, 2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h바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h바는 항상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스핀 2분의 1 그러면 u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핀 down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핀이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하는 것은 스핀의 크기는 2분의 1이고 방향이 어떤 특별한 축으로 재었을 때에 뭐 그게 x축도 좋고 y축도 좋고 g축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축 방향으로 스핀의 프로젝션이 얼마냐, 그걸 재면은 이것은 측정값이 항상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스핀 두 개를 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재가지고 나온 결과는 뭐 네 가지가 있겠죠. 뭐 스핀 하나는 업, 다른 것도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개는 토탈 스핀이 1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 한 개는 이제 토탈 스핀이 제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러니까 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고, 다운도 쉬워요.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이것도 합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스핀이 크기는 여전히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핀이 1이면, 그러면 프로젝션은 가능한 스테이트는 항상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다운하고 다운하고 업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서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걸 더하는 스테이트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다운업, 그러니까 업다운, 다운업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중첩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다운 스테이트다라는 말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브래켓에 넣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운업 스테이트.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업다운, 다운업 이런 거에 어떤 중첩된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놈은,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요거 요 놈과 요 놈을 합쳐가지고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토탈 스핀이 1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에서 스핀 크기가 1이니까 스핀이 크기가 1이고 프로젝션 값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1인데 프로젝션 값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 마이너스 1, 0 이런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라 그 말이에요. right? 자, 그런데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스핀이 토탈 스핀이 제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핀 업하고 다운하고 결합해 가지고서 스핀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크기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 업 다운이나 다운 업 한 개만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왜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각운동량의 에디션이라는 특별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업하고 다운하고 더해가지고 그쵸?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해가지고서 스핀의 크기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right? 이런 것은 그냥 디테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거짓말 안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 못해도 좋다고요. 그래서 스핀 업과 다운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면은 스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합하면 0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그 전자를 특별히 이제 잘 고안을 해서 두 개의 전자가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해서 이 상태가 이 토탈 스핀 크기가 제로가 되는 이런 상태에 있도록 전자 두 개를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즉 스핀 업과 다운인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자가 스핀 업이고 하나의 전자가 스핀 다운인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륨을 보면은 헬륨 안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하나는 스핀 업이고 하나는 스핀 다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헬륨은 사실 실험적으로는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그냥 헬륨 원자 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들을 갖다 밖으로 충격을 안 주고 쫓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스핀 업 다운이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한 이그젬플로 헬륨 원자핵을 원자를 갖다가 다룬 겁니다. 근데 하여튼 헬륨은 아니고 이게 박스에 전자가 이제 스핀이 업 하나는 다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박스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사고 실험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이야기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EP 포돌스키 and EPR 하여튼 이래서 나머지 사람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 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조수였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자기가 탄생시키는 데 공헌을 했지만 별로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아이디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신이 그런 확률 게임을 하고 주사위 노릇을 하냐? 왜 야바위 노름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양자역학을 갖다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고안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 박스에 스핀 업 다운 앵귤러 모멘텀이 제로인 어떤 상태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 전자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구멍을 열어서 하나는 일로 보내고 하나는 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하게는 뭐 수십 킬로미터 내지는 혹은 수광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실 그 여기에 있는 이 뭐 1광년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도 1광년. 그런 다음에 이 스핀 값을 재요. 그러니까 이놈이 스핀 업일지 다운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재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스핀 스테이트, 두 전자의 어떤 그 확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레이디얼 그러니까 스페셜 파트가 그러니까 스페셜리 아무리 떨어져 있건 말건 간에 이 스핀을 기술하는 부분은 항상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업이라고 측정이 되면 쟤는 측정하지 않고도 무조건 뭐냐면 다운이라고요. 얘가 다운이면 쟤는 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쟤가 업이면 얘는 다운이고 얘가 다운이면 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쟤를 측정하지 않고도 저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준비를 이 스핀 제로 상태에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 우선 소위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그 귀중하게 여기는 그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컬리티예요. 이 로컬리티라는 게 뭐냐? 로컬리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하의 보존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전하 보존을 얘기하면서 전하가 보존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했던가요? 옛날에? 전하가 보존된다는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무에서 전하가 나올 수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신에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쌍창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하나가 플러스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어떤 사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빈번하게 실험실에서 일어납니다. 하이에너지 실험하면.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항상 같이 나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가 여기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가 여기에 만들어진다. 마이너스는 저기 1광년 멀리 저쪽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하가 보존되되 로컬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같은 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같은 포지션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성되고 또 사라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만나야 어나일레이트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하 보존 법칙이 로컬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가 저기 다른 은하에 있는 전하 하나를 골라 잡아가지고서 걔하고 서로 페어 어나일레이션을 한다.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하가 보존되되 로컬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걸 누구나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컬리티라고 그래요. 로컬리티. 모든 것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놈들끼리 갑자기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라데이의 어떤 그 장의 개념도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전하가 여기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전하한테 갑자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힘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로컬리티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신호가 전달될 사이도 없이
어떻게 얘가 얘한테 힘을 미치느냐. 그게 이제 파라데이가 질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결했죠? 응? 장을 만들었어요. 장이 뭐예요? 자기 주위에 3차원의 어떤 거물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물망을 만들었다가 거미줄에 누가 탁 걸리면 금방 이제 거기다 거미줄이 얘한테 힘을 미치는 거죠. 그 거미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물리학에서 이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금과 옥조에 해당해요. 굉장히 귀중한 프린시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로컬리티를 퀀텀 메커닉스가 깬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는 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광년 떨어져 있는 전자의 상태를 갖다가 동시에 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하고 뭐하고요? 로컬리티하고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 양자역학은 로컬리티를 깨는 거 따라서 양자역학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것이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를 증명했냐, 자기 자신의 어떤 이니퀄리티를 이제 증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벨의 이니퀄리티를 갖다가 뭐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 대한 뭐 조금의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계산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벨의 이니퀄리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렇지만 로컬리티가 깨져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깨지면은 이제 다른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확률적인 것을 다 없애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히든 베리어블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히든 베리어블이 맞던가 양자역학하고 이제 양자역학이 맞던가 이제 해야 되는데, 벨의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것은 히든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벨 이니퀄리티는 엘리미네이트, 뭐 히든, 보이지 않는 손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 로컬리티를 우리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양자역학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 벨의 이니퀄리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여기서 벨의 이니퀄리티가 지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right? 지금 피직스에 그냥 새로운 어떤 피직스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양자역학에는 새로운 피직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로컬리티라는 프린시플이 있는데 두 개가 싸운다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벨의 이니퀄리티가 한 역할이 뭐냐면은 로컬리티보다는 양자역학을 갖다가 편드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니퀄리티를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바 아니에요,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양자역학 양자역학 3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걸 아마 증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로컬리티가 깨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핀하고 관련돼 가지고 EPR 파라독스, 이걸 이제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독스는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상할 건 없는 거거든요.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관계됐다고 그럴까, 이제 약간의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양자역학 초반에 이 확률 해석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보어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 하이젠버그, 보어, 뭐 막스 보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확률 해석이라고 하는 코펜하겐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양자역학의 파동 역학을 만든 이 슈레딩거는 그 학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보어를 방문을 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이 메주르먼트 시오리라든지 이런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마침내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보어가 굉장히 묻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기도 그렇고, 뭐 대답을 하려니 참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해서 마침내 이제 끙끙 앓다가 완전 병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냥 거의. 근데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슈레딩거가 자기의 어떤 고민거리를 표현하는,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이것도 사고 실험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이 우화를 지어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래요. 일단 양자역학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하나의 뭐랄까 실험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다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핀이 업, 다운 이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스핀이 업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스핀이 다운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뭐 그렇게 해도 좋고, 혹은 여기 방사성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핵이 있으면 핵 안에 알파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터널링을 통해서 알파 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언스테이블한 파티클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핵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알파 붕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붕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핵을 골라가지고 붕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절반의 확률로 핵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자, 그러면은 핵이 만약에 이제 붕괴를 해서 알파 입자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 알파 입자가 뭐를 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여기에 방아쇠를 당기게, 치게 해서,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뭐예요? 이게 총을,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쏜다고 하죠. 혹은 독가스를 갖다가 내뿜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죄 없는 고양이가 이제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서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뭡니까? 유리상자 안에 이렇게 가둬뒀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터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문을 열 필요도 없는 유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고양이가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장막을 씌웠다고 해요. 장막을 씌워서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측정하기 전에 고양이가 살았냐 죽었냐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반의 확률로 죽고 반의 확률로 산 거죠. 왜냐하면은 방사성이 이제 알파 입자가 나오는 확률이 반, 안 나올 확률이 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사건을 그시적인 사건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인 슈레딩거의 이제 그 질문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장막을 갖다가 긋고 유리 상자 안을 보면, 그러면은 이 고양이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데피니트한 스테이트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보기 전에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 거냐? 그게 질문이에요. 보기 전에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느냐? 그러니까 코펜하겐 학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죽음과 죽음의 스테이트와 삶의 스테이트가
생사가 중첩돼 있다. 그래서 그럼 뭐냐? 내가 그럼 이 장막을 갖다 긋고 스크린을 이렇게 긋고서 장막을 긋는 그 행위가 그럼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쉴딩인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전자 간섭 실험이 생각이 나요? 전자 간섭 실험을 할 때에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자가 두 구멍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데 개개의 전자를 관찰하면은 파티클이 나와요. 여기든지 여기든지 여기든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한 개씩 보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냐면은 뭐 이런 간섭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많이 오고 어떤 데는 안 오고 이렇게 들쭉달쭉 이런 파동의 무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근데 뭐냐 여기서 이야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로 오는지 일로 들어오는지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섭 무늬는 없다고 그랬어요. 일로 오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 이 측정의 상태가 이 웨이브 펑션의 어떤 콜랩스를 갖다가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로 오는 놈을 갖다가 4E1, 일로 오는 놈을 4E2. 그래서 재기 전에는 이게 두 개의 중첩된 상태였다 이거예요. 근데 재배는 일로 오든지, 즉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낙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미시세계를 갖다가 관측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관찰하는 거 행위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콜랩스 시킨다, 변화시킨다 하는 얘기가 먹혀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거하고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손끝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절대. 유리상자 안에 잘 이렇게 서라운드 해놓고 그냥 빛만 나오는 거죠, 사실. 물론 그 빛이 나온다는 것이 뭐 어떤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유리 안에 유리상자 속에 잘 실링이 된 보호가 된 이 시스템 안에서 장막을 연다는 상태, 밖에 있는 어떤 그 장막을 열고서 이걸 본다는 어떤 그 관측의 행위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관측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즉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갖다가 내가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보어하고 이게 완전히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논쟁을 하고 이거 가지고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이게 뭐냐면 보어에 합할 사람들은 하여튼 측정하기 전 장막을 열기 전의 상태는 이런 슈퍼포지션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관찰이 웨이브 펑션을 이거든지 아니면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로 콜랩스 시켰다. 그렇게 믿고 죽었어요. 보어는. 아인슈타인은 절대로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걸 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보세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면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전자를 보면은 한 개 한 개의 전자를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여기 왔든지 뭐 여기 왔든지 뭐 여기 왔든지
그런 거죠. 하나의 데피니트한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양자역학이 사건 한 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 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측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여러 개의 전자들에 대해서 확률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한 개 한 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능력이 양자역학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양이는 뭡니까? 고양이가 한번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일회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뭐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서 계속 실험을 하자. 뭐 100만 마리의 고양이를 갖다 가지고 실험을 하면, 그러면 50만 마리는 살고 50만 마리는 죽는다는 그런 우리가 이 얘기를 전개시킬 수 있지만, 한 마리의 고양이가 죽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양자역학 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자역학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거 아직도 서틀하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벨의 이야기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좀 믿기는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 있어서의 이제 논로컬리티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게 또 유명한 잡지에 나오고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1990년이 될 때까지도 될 수 있으면 그냥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학부의 양자역학에 절대로 이런 얘기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면서 그것이 굉장히 좀 포퓰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학부 양자역학의 끝에도 슈레딩거 고양이나 EPR 파라독스나 이런 것들이, 파라독스가 아니지만 EPR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교과서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기본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이게 양자역학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로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양자역학에 완전히 친숙해져 있지 않은 거죠. 혹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잔의 얘기나 뭐 이런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세요. 혹은 이거 가지고 내가 스핀 얘기는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네. 측정한다는 게 눈으로 빛이 거기 개입이 되나 안 되나가 아니고 뭐 총력이나 이런 걸로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달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있는 거고, 누군가가 달을 보면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의 상태를 갖다가 변화시키느냐. 지금 이슈가 그거거든요. 절대로 손끝 갖다가 안 했잖아요. 하이젠버그 현미경 이야기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시적인 얘기예요. 내가 뭐 고양이한테 손댔습니까? 아니면 뭐 빛을 쪼인다고 해서 고양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측정하지 않고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보어의 이야기예요.
측정하지 않고 얘의 상태를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측정에 의해서 이거 뭐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하나로 콜랩스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냐. 응? 그런 건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손끝 하나 깠다가 안 했는데 얘가 왜 변화하냐. 내가 전자를 관측한 것도 아니고 그 시적인 사물의 모양을 관측했는데 내가 왜 나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왜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양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유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그 어떤 뭐 원자 내부의 어떤 상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도. alright. 그래서 뭐 재미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양자장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광견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빛의 입자성에 대한 어떤 학문이 양자장론의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물리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빛의 입자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거에 듀얼을 취해가서 전자의 파동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게 이제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학부 내내 이제 배우는데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배워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빛은 처음에 뭐냐면 웨이브이기 때문에 웨이브를 갖다가 다시 웨이브로 하여금 입자성을 갖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웨이브를 다시 어떤 somehow 양자역학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무한계의 어떤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 웨이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로컬라이즈된,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하나의 다시 말해서 입자 비슷한 놈을 갖다가 이렇게 로컬라이즈된 입자 비슷한 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계의 사인파가 필요해요. 이런 거. 뭐 하여튼 여러 개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보관 간섭을 하고 어떤 모든 종류의 어떤 보관 간섭을 하고 다른 데에서는 상쇄 간섭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무한계의 파동을 써가지고서 만들어야 이제 이런 로컬라이즈된 입자를 갖다가 흉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계의 일반적인 파동이라는 것은 무한계의 사인파 혹은 코사인파들의 중첩과 같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여기서 나오는 백색광이나 뭐 임의의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계의 자유도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무한계의 자유도를 가져요. 자유도를 가지고 이 각각의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결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나면은 한 포지션에서 관찰을 하면 여기 있던 놈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순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관찰을 하면 여기 있던 놈이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또 뭐예요? 이때에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면 더 내려가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 단진동 운동을 하고 있고 임의의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계의 단진자가 같아요. 무한계의 자유도 혹은 무한계의 단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양자 장론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설명하 그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디테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양자 장론을 가지고서 좋은 점도 이제 물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양자 장론이 빛과 전자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느냐면은 상호작용을 소수점 이하 한 10에 10자리 이상을 갖다가 정확도로 계산을 해줘요. 작용을 소수점 이하 10자리의 정확도로 기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디테일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자장론이 이렇게 좋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제 쓰려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이 양자장론에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숨겨진 문제가 네 가지 힘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중력을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시오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양자장론의 문제점.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해결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늘 양자장론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포커스는 이렇게 좋은 점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양자장론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의 베이직한 어떤 그 성질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무한계의 자유도를 갖는 단진자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리학과나 혹은 뭐 공학을 배운 사람들은 푸리의 급수를 갖다가 생각을 하니까 금방 이제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공대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겁니다. 임의의 함수는 푸리 급수전개, 그러니까 피리아딕 하면 이제 푸리 급수전개를 할 수가 있고 non 피리딕한 경우는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continuously 많은 어떤 웨이브의 중첩으로 임의의 함수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푸리의 변환이에요. 푸리의 급수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하여튼 혹은 뭐냐면 좀 더 이제 장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에 좀 호소를 하면 장이 뭐냐면 마당이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필드예요. 이걸 왜 필드라고 그러냐 그러면 왜 필드라고 그러겠어요? 마당 혹은 필드인데 마당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는 자기의 거미줄을 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자는 자기 자신의 마당을 갖는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필드는 뭐냐 하면 들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들판이라는 게 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산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런 모양을 들끓는 뭐 이런 게 필드예요. 말이 되죠, 그렇죠? 2차원, 3차원의 필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Right? 이건 1차원의 필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에 쭉 늘어선 그런 뭐 높낮이 말이에요. 이게 필드지 뭐예요. 이게 이제 들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들판을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웨이브랭스의 웨이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금방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필드의 디스크립션을 위해서는 무한개의 웨이브, 즉 무한개의 단진자가 필요하다. 단진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드는 무한개의 단진자인데 이 단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단진자가 뭡니까? 이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떨림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떨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떨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놈의 단진자라고 하는 것은 복원력이 뭐냐면은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가져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이 비디오를 이제 보셨겠지만 포텐셜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포텐셜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포텐셜은 그래서 이런 식 임의의 에너지가 있으면은 요만큼이 뭐예요? 카이네틱 에너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단진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그러면은 고전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냥 있으면 돼요. 에너지가 그냥 0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죠. 단진자가 원래 뭐냐면 많이 늘어뜨려가지고 가만 놔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용수철 운동이라는 게. 근데 이 원래의 평형의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움직일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용수철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그게 떨림이 없는, 운동이 없는 상태가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요. 고전역학적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것은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정확한 위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고전적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저 상태는 에너지가 0인 상태인데 이 에너지가 0인 상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위치가 정확하다. 정확한 위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위치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왜 문제인가요? 뭐하고 부딪히죠? 불확정성 원리하고 부딪혀요. 그러면은 여기에 X가 이게 정확한 위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모멘텀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그러면 곧 이것은 무한대에 뭘 가져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단진동 운동의 그 위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단진동 운동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모멘텀,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둘 다 이제 서로 팽팽하게 맞으니까 대충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타협을 할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양자역학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0이 아닌 다른 적당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임의의 필드라고 하는 것은 무한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무한개의 단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단진자는 이만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만큼의 0이 아닌 특정한 뭘 갖고 있어요? 제로 포인트.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느냐면 2분의 1 곱하기 h바에다가 이 단진동을 하면은 이게 떨리는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앵귤라 프리퀀시가 있는데 h 곱하기 오메가 만큼의 오메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하여튼 뭐 오메가 떨리는 진동수예요. 그리고 이 모드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무한계의 자유도는 뭔가의 어떤 거 각각의 어떤 거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브 넘버마다 각각의 혹은 그 웨이브 랭스마다 하나의 모드가 단진자가 대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 말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웨이브는 뭐예요? 떨림이고 여러 개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다 단진자고 뭐 다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진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한계에 따라서 이 웨이브의 어떤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계의 단진동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배의 혹은 뭐 이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이 기저 상태 에너지가 뭐냐면 0이 아니고 무한대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한계의 단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h바 오메가 내가 무한배를 썼지만 사실 이거 뭐 썸메이션이겠지만 가장 작은 것보다는 다들 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장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무한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큰 무한대의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소스고 이 소스라고 하는 건 이런 종류의 무한대는 우리가 엘렉트론이나 빛을 다루는 한 큰 문제가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무한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무한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무한대는 다른 종류의 무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뭐 이런 종류의 무한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굉장히 쉽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하고의 어떤 차이를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진공이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갖다 뭐라고 그러면 진공이라고 그럽니다. 장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가장 낮은 기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티클 A도 없고 파티클 B도 없고 뭐 파티클 A에 이런 모드 저런 모드 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공인가를 알려면 모든 걸 다 알기 전에는 진공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시어리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이 교실에 내가 출석 아무도 안 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도 안 왔고 이런 걸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한 이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차이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전자기학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갖다가 별로 케어하지 않아요. 이런 무한대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무한대도 있습니다. 어떤 무한대냐 하면은 파티클 인어 박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서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파티클이 굉장히 어떤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영원히 가까이 있든지 혹은 임시적으로 가까이 있든지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근데 하여튼 가깝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이만한 상자 안에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한 파티클은 다른 하나의 한 파티클이 만들어준 어떤 상자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두 파티클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한 파티클이 다른 파티클이 만든 상자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안에 어떤 정상파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임시적이든 혹은 영구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상자의 크기 L이 뭐냐 하면은 2분의 람다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멘텀은 뭐냐 하면은 람다분의 h예요. 드브로이 웨이블랭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람다는 2L이니까 2L분지 h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m분의 p제곱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8mL 제곱분의 h바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L분의 1이 중요합니다. L제곱분의 1이 중요해요. 파티클 작은 상자에 가뒀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물질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파티클이 굉장히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단순히 그냥 어떤 인터랙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이런 양자적인 요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 이것도 사실은 근거를 따지면 불확정성 원리고 이것도 근거를 따지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파티클은 굉장히 포인트-라이크한 파티클이 가까이 가면 뭐예요? 양자적인 요동 때문에 생기는 무한대가 생긴다는 게 이게 메시지예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오리진은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은 양자 요동은 메시지. 양자 요동은 장애 진공에 뭐를 만들어요? 무한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자 장론을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포톤과 엘렉트론의 계산을 하기,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갖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계산을 해도 저 무한대는 필히 나와요. 어떤 레벨에서 얼마만큼의 difficulty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어떤 계산을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사람들이 이 빛의 양자역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은 바로 이 무한대의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양을 계산해도 무한대. 그래서 이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하고 도모나가 그다음에 신이치로 뭐예요? 도모나가 슈빙거. 신이치로 도모나가 리처드 파인만, 어윈 슈빙거.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양자장론의 무한대를 빼내고 무한대를 없애고 유한한 양을 갖다가 찾아내느냐. 유한한 양을 끄집어내느냐. 남기느냐 하는 어떤 이 방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재규격화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노멀라이제이션.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리노멀라이제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모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나타나는 무한대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오리에 있어서는. 근데 한 가지 종류, 이제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중력의 양자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방법론들이 다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공간이 그 에너지가 공간을 굳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게 중력 이론이에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 양자화하고 중력하고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양자화는 공간에 뭐를 만들어냅니까? 양자화는 공간에 진공에너지를, 무한대의 진공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무한대의 진공에너지. 근데 보통 엘렉트로마그네티즘, 즉 전자기학이라든지 혹은 강력, 양력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공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매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력의 소스는 뭐냐 하면은 뭐 차지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 자체가 중력의 소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 진공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은 진공이 무한대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공간이 공률이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에너지 자체가 소스니까 저 소스를 갖다가 버릴 수가 없다고요. 마음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력의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다른 전자기학이나 뭐 양력, 중력, 그러니까 강력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어떤 개념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일리 비선형적인 이론이에요. 이 중력의 비선형성하고 비선형이 어느 정도 비선형이냐면 인피니틀리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적인 성질과 비선형성과 중력 이론의 비선형성과 플러스 진공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 사실 때문에 지금 인피니트의 진공에너지 때문에 중력의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걸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끈이론이에요. 혹은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촉근 이론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가 이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이버전스의 문제를 갖다가 중력의 다이버전스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촉근 이론의 원래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였죠. 오늘 뭐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를 쭉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혹 질문이 있는 사람 하세요. 오늘 내가 수업을 약간 일찍 끝낼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분 동안 질문을 할 기회를 주겠어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혹은 다시 한번 뭐 이야기를 해달라든지 혹은 수업 중에 뭔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예.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보완되면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무한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의미가 없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무한대라도 무한대 플러스 1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한대가 잘 정의된 무한대라면 그렇잖아요? 무한대라는 게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뭐 수학도 그렇지만 물리학에서도 무한대가 나타나면 일단은 그걸 갖다가 유한하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박스에 넣는다든지, 공간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한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의 세오리는 무한하지만 그걸 갖다가 박스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끊어낸다든지 해서 유한한 양으로 만들어요. 나타나는 무한대를 유한한 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잘 정의된 큰 양, 그걸 갖다가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양을 가지고서 피직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regularizations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유한하게 하고 나면 그렇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크긴 하지만 잘 정의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상의 어떤 에너지는 그런 굉장히 큰 양, 잘 정의된 큰 양 플러스 스몰한 어떤 작은 양이에요. 스몰 알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피지컬리 measurable한 퀀티티가 어떤 그 엑스테이션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부터 요만큼 되는 거죠. 요게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이라 그런 말이에요. 답이 됐어요? 그 양자장론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940년대에 해결을 하긴 했는데 뭐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양자장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무한대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와가지고 K.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양자장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규격화 군론이라는 걸 써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effective field theory라는 개념을 써서 그걸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페이퍼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달하는 주된 메시지는 양자장론에는 무한대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무한대는 잘 빼내고 숨기고 양탄자 안에 집어넣어서 잘 처리할 수가 있는데 중력 이론에 오면은 그 짓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장론에서는 그렇게 무한대를 숨기고 빼내고 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양자 장론의 문제이고 양자 역학을 갖다가 무한계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확장시키는 모든 이론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모든 이론인 게 이제 그 입자 장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을 갖다가 컨티뉴어스하게 생각하고 입자를 점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론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예요. 그게 간단한 메시지죠, 그렇죠? 여러분은 무한대가 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파트들이 굉장히 가까우면 그렇다. 또 하나는 뭐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타난다. 어떻게 무한대가 왜 나타나건 간에 중력에는 그게 그 무한대가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좀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진공의 양자 장론적으로는 진공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근데 그 진공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면 우주론적으로 이것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면은
우주가 뭐 인피니트한 가속도를 가지고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거지만 우주상수 혹은 진공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0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내추럴한 이 양자장론의 어떤 아이디로 얘기하면은 공간의 스페이스 타임의 스케일이 중력이 양자역학적으로 중요해지는 그 스케일 이상은 시공간의 이제 어떤 구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끊어내요. 그 작은 스케일은. 그렇게 하면 이제 플랑크 스케일이 어떤 컷오프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한이 되는데, 그 플랑크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진공요동, 그게 뭐냐면 양자장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내추럴한 스케일이죠. 근데 실제의 어떤 진공에너지는 뭐냐면 그거보다 약 10의 마이너스 120승배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가 만난 가장 큰 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혹은 가장 작은 마찬가지 이야기죠. 양자장론이 프리딕트하는 어떤 진공의 진공 에너지보다 실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에너지는 이렇게 작다. 이렇게 작으면 보통 이걸 제로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로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유명한 우주상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우주상수의 문제, 수의 문제, 코스몰로지컬 콘스턴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안 풀려 있는 이론 물리의 하나고 이거 풀면은 노벨상 2개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저게 문제가 알려진 것이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저 문제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 3개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풀린다는 뜻에서 노벨상 2개는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질문? 네. 최근에 양자역학에서 보통 해석하는 방법이 확률적인 해석이 많이 대대적이잖아요. 학부에서. 근데 또 확률적인 해석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뭐 Many World Interpretation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측정에 의하면은 상태가 딱딱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것도 측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 세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콜랩스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파스빌리티에 대해서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상태가 이거면 하나의 이 우주가 있고 그 다른 모든 파스빌리티에 대해서 하나씩 우주가 각각 다 브랜칭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세계를 측정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 말은 곧 피지컬 옵서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고 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계죠. 그래서 그건 아마 내 생각에 물리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철학의 대상이고 물리학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그 수업은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